안녕하세요. 십수년의 세월을 원망에 휩싸여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저를 원망으로 점철된 세월 속으로 내몰았던 건 다름 아닌 전 시모였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강렬한 발자국을 남긴 전 시모에 관한 긴 사연을 허심탄회하게 이곳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 딸이에요. 시골에서 남의 땅을 작게 빌려 쌀농사를 짓던 부모님 아래에서 나고 자랐죠. 하지만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하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박한 분들이셨고, 오빠, 저, 그리고 남동생 또한 소소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며 살았거든요. 지방대를 졸업한 후 서울로 상경한 저는 작은 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29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시댁은 서울 노른자 땅에 4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던 부잣집이었어요. 직업도 집안도 남편에 비해 기울어 괜히 기가 죽어있던 제게 시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농사 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농사 지으시며 자식 셋을 모두 건사하셨다니 네 부모님께선 존경스러운 분들이구나. 연진이 너도 한 곳에서 무려 4년이나 일했다지? 요즘 애들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있질 않은데 부모님을 닮아서 참 끈기 있는 성격을 가졌구나. 장하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게 된 걸 환영한다. 임대업을 하며 자수성가하셨던 시부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어요. 시부께선 감사하게도 제게 몸만 오라고 말씀하시며 서울의 아파트와 혼수까지 전부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내심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걱정이었던 시모 또한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게 나름대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세아가 이따 집에 갈 때 우리 수남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싸놨으니까 가져가거라.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랑 육전도 좀 만들어서 같이 싸놨어. 저번에 보니까 세아가 네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시부모님까지 잘해주시니 제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저를 쫓아다니다 결혼까지 성공했던 남편은 정말 제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지 2년 뒤 딸까지 낳으니 남편은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뻐했죠. 아이고, 우리 소민이 왔어? 얘는 어쩜 날이 갈수록 우리 수남이 얼굴을 쏙 빼닮아 간다니. 소민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특히 시모께선 남편을 닮은 제 딸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권유로 딸을 낳은 후엔 전업주부가 되었고 내조를 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전 제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한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느낀 건 시모가 자식밖에 모르는 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댁엔 남편과 각각 2살, 3살 더 어린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는데 2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들이었어요. 시동생은 틈만 나면 사업을 한다며 시댁에 손을 벌렸다가 말아먹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던 철면피였고 시누이는 그런 시동생보다 한 푼이라도 자기가 덜 받을까 싶어 악착같이 시동생과 똑같이 받아내려 애쓰던 욕심쟁이였죠. 그리고 2사람을 그렇게 키운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더군요. 시모는 자식들 말이라면 바다에 뛰어들어 진주라도 직접 캐올 만큼 자식 바보인 분이었습니다. 맨날 돈 해달라, 자기들 여행 가게 애들 좀 봐달라, 반찬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할 줄밖에 모르던 시동생과 시누이의 말에 화를 내긴커녕 다 큰 자식들이 징징거리는 게 귀엽다며 웃는 분이셨거든요. 당신 적당히 해. 다 커서 자기들 가정까지 꾸렸으면 저들 알아서 살아갈 줄도 알아야지.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몸만 큰 어린애들이 따로 없잖아. 당신이 계속 쟤들 말을 들어주니까 쟤네가 영 철이 더 안 드는 거 아니야. 죽을 때 있는 돈 전부 다 싸갈 거요?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해달라는 거 일일이 다 들어주는 게 자식들 망치는 길임을 왜 몰라? 그런 시모를 막아서던 사람이 바로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자식들을 망치고 있다며 타박을 하곤 하셨어요. 시부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시모는 속상해하셨는데 그런 시모를 위로해주던 사람은 가족 중 남편이 유일했죠.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둘이 영화나 보러 갈까요? 시모는 그런 제 남편을 자식들 중 가장 아끼고 예뻐했습니다. 남편 또한 시부보다는 시모를 더 좋아했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쿵짝이 잘 맞았어요. 남편은 마치 딸처럼 시모와 아주 사소한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나누길 좋아했죠. 어쨌든 시동생과 시누이가 개차반이긴 해도 그들이 제 가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기에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저의 행복은 결혼한 지 8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당신 어제도 늦게 들어왔더라? 요새 자주 늦네? 회사 일이 바빠? 오늘도 늦는 거야? 몰라. 일이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나 기다리는 거 말곤 집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퇴근이 늦어지고 제게 냉랭해지더군요. 아이를 위해 일을 그만두라던 남편은 제게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요새 일이 힘들어서 예민해졌나 싶어 꾹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말에 그날은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왜 말을 그렇게 해? 남편 귀가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아내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요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냥 당신 보면 한심하니까 그렇지. 요샌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까지 잘하는 여자가 세고 셌다는데 당신은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하고 애만 보면서 편하게 살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이 좋아 돈이 많아? 에이, 예전엔 내가 눈이 삐었지. 내 팔자 내가 꼰 걸 누굴 탓하겠어?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이 좋던 우리가 요새 들어 왜 이렇게 된 건지 다정했던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가 싶었죠.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냉랭해져 갔습니다. 제가 화해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내비쳐도 남편은 저를 무시할 뿐이었어요. 우린 어린 딸이 눈치를 볼까봐 딸 앞에서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뿐 이미 부부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죠. 그렇게 속상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절 찾아왔더군요. 남편도 출근하고 딸도 유치원에 간 시간이라 저는 혼자서 시모를 맞이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의 문제를 남편과 제일 친한 시모에게 상의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였기에 저는 시모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시모는 제게 뜬금없이 충격 발언을 던지더라고요. 예, 어머마. 너 우리 수남이랑 요새 사이가 안 좋다며? 아, 애 아빠한테 들으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안 그래도 그 일로 마침 어머님과 상의해보고 싶었어요. 대체 애 아빠가 요 몇 달 새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애 아빠랑 잘 풀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럴 것 없다. 내 생각엔 너랑 수남이는 그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애 아빠가 어머님한테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던가요? 황당했어요. 남편의 입에서도 아니고 뜬금없이 시모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제가 당황하며 묻자 시모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얘기하더군요. 그래, 내 아들이 너랑 살기 싫다더라. 정말 남편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대체 왜, 이유가 뭐라는데요? 남녀 사이의 마음이 변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냥 네가 지겨워졌다더라.
네가 밥 먹는 모습도 꼴도 보기 싫대. 자기 눈앞에 네가 보이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더라. 그런데 차마 너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다길래 내가 너한테 직접 이렇게 말해주러 온 거다. 정말 애아빠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어머님이라도 애아빠를 혼내셨어야죠. 우리가 소꿉놀이처럼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사이엔 애가 있는데 그렇게 책임감 없는 소리를 하는 걸 그냥 두시다 못해 거두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충격적인 시모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변해버린 남편도 갑자기 제게 냉정해진 시모도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눈가를 붉히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건조한 말투로 말을 잇더군요. 그렇다고 내 아들을 평생 불행하게 살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니 일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라. 마음 떠난 남편 붙들고 사는 거 너한테도 못할 짓이야. 사실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웠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좋다기에 나도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아들이 좋다는 건 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남이 걔도 자기 눈에 잠깐 콩깍지가 쓰였었다는 걸 깨달은 게지. 아무튼 수남이도 나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재산 분할은 잘해줄 테니까 큰 잡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남남이 되자꾸나. 소민이도 우리가 맡아서 키우마. 경제적 여건이나 뭐로 보나 우리가 데려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니? 뜬금없이 오셔서 이혼 한 해 만에 하시더니 이젠 제 딸까지 저한테서 뺏어가시겠다고요? 저한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소민이 절대로 못 드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 지금 잠시라도 어머님하고 더 같이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저는 시모를 떠밀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시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집에서 나가며 제게 한마디를 남겼죠.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으니 나머지 수남이랑 잘 얘기해봐라. 뭐가 너랑 소민이를 진짜 위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시모가 집에서 나간 후 혼자 남은 전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었어요. 커다란 배신감이 제 몸을 휘감았죠. 대체 순탄했던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과 무슨 이야기든 나눠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날도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던 도중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말소리를 들은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 집에 잘 들어왔어. 우리 애기도 잘 들어갔지? 집에서 막 통화해도 괜찮냐고? 괜찮아. 애 엄마 지금 자. 얼마나 깊게 자는지 아까 내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더라. 아줌마 같은 꼴이 아주 꼴 보기가 싫더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오늘 이혼 얘기를 애 엄마한테 꺼냈다고 하니까 금방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쥐뿔도 없는 게 얼마나 나한테 매달리가 생각하면 아주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 기가 막혔어요. 단순 변심이 이혼하고 싶은 이유라던 남편은 사실 여자가 생겼던 겁니다. 시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낯선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이 역겹기 짝이 없었죠. 다음 날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에게 시모가 말한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기뻐하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더군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붙잡고 살면 나만 불행해지겠지.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나도 살 것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집 구하게 되면 미리 계약금도 내야 하니까 나한테 돈도 미리 좀 보내주라.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신난 남편은 뜻대로 하라며 제가 하는 말에 무조건 고분거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가며 남편이 보낸 돈을 받았죠. 저는 곧장 그 돈으로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람이 이혼 사유인 걸 안 이상 철저히 진실을 파헤쳐서 제대로 한번 엿을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사건의 전말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하더군요. 우선 박수남 씨가 6개월째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기 증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쪽을 자세히 캐봤더니 이거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 여자를 박수남 씨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김현진 씨 시어머니예요. 뭐라고요? 제가 이를 의뢰했던 사람의 말을 들은 전 기함한 나머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카페에서 몰래 녹음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제게 들려주었죠. 오빠, 진짜 이혼하는 거 맞지? 나 그럼 엄마한테 오빠랑 곧장 결혼 준비할 거라고 얘기한다. 진짜라니까. 얼른 장모님께도 말씀드려. 정말 장모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몰라. 아직 이혼도 안 한 날 사위로 받아주고 기다려주셔서. 아무리 우리 엄마 지인이라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야. 아무튼 애엄마한테 마음이 떠났다니까 곧장 널 나한테 소개시켜준 엄마 덕에 나한테도 제2의 인생이 찾아왔어. 애 엄마보다 집안도 훨씬 좋지 어리지. 예쁘기까지 한 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지 모르겠다. 난 평생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살아갈 거야. 알고 보니 상간녀는 시모가 나가던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딸이더라고요. 원래부터 제가 성에 안 찼던 시모는 남편이 제게서 마음이 떴다고 하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감을 남편에게 붙여줬던 겁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참으로 치졸하고 끔찍한 인간들이었죠. 그 길로 시모에게 달려가 따져 물으니 시모는 도리어 제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떻게 멀쩡한 며느리를 놔두고 아들한테 새 여자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산 세월이 얼만데. 너도 참 지독하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아냈니? 아무튼 어차피 너 이혼한다고 말했다며. 이혼하는 마당에 수남이한테 여자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뭐 그 일로 재산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가져가거라. 어차피 우리 집에 남아 도는 게 돈이니까.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들통나자 시모는 속이 시원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부르릉이 들려오더군요. 이혼이 뭐가 어째? 그 사람은 바로 외출했다가 들어오던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부를 본 시모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저는 펑펑 울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사건의 전말을 들은 시부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이? 여보, 난 그냥 우리 수남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놈의 자식을 위해서! 정작 애들을 망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렇게 애들을 잘못 키우더니 결국 애를 이 지경까지 망쳐놔. 시부는 그 즉시 남편 또한 시댁으로 호출했고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시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들을 던지며 갖은 쌍욕을 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식아. 감히 네 애를 낳은 조강지철 버리고 바람을 피워? 그냥 나가 죽어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시부는 기억 후 제 앞에 시모와 남편의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못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저는 남편의 뺨을 냅다 후려쳤죠. 제 행동에 시모는 시부의 눈치를 보며 나지막이 이를 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히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 한 대가 아니라 10대, 아니 100대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내 손이 아픈 게 싫어서 참는 거야. 이 의리 없는 자식아,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난 앞으로 당신이 평생 불행하길 빌 거야. 당신이 제발 행복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저주하고 또 저주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하셨지만 어머님은 제가 아는 부모 중 가장 최악의 부모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저 인간이 나중에 어머님한테 효도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부부간의 의리도 모르는 저런 인간은 자식 된 도리도 절대로 안 지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언젠가 제 말을 떠올리면서 피눈물을 흘리실 날이 올 테니까. 할 말을 마친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시부는 그런 제 뒤를 쫓아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집안 관리를 잘못해서 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저는 시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후 자리를 벗어났어요. 시부야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 자체와 더는 얼굴을 마주하기도 싫었거든요. 남편은 이혼할 때까지 시댁에서 거처하며 집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죠. 이혼하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다면 바로 7살 난 딸이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딸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소민이는 우리가 너보다 훨씬 잘 키울 수 있다. 우린 교육도 그 어떤 것도 전부 소민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반면 넌 어떻니? 당장 일을 구해 먹고 살기도 빠듯할 텐데 소민이한테 제대로 신경이나 써줄 수 있겠어? 친정이 시골이라 애를 맡길 수도 없잖아. 애 우리한테 보내거라. 우리가 최고의 환경에서 잘 키울 테니. 저는 딸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도 없는 마당에 제 욕심 하나만으로 딸을 데려가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 싶더라고요. 억지로 딸을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딸을 남편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비록 제겐 끔찍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남편과 시모는 저희 딸만은 굉장히 아꼈거든요. 게다가 딸이 자라기엔 시댁의 환경이 훨씬 좋았으니 저는 딸을 위해 아픈 선택을 했죠. 이혼이 마무리된 후 시부는 저를 불러 제게 1억을 따로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곤 거절을 하는 제 손을 잡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돈으로 네 상처가 낫지 않을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받아다오. 못난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렇게나마 너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구나. 이후 저는 서울의 다른 동네에 작은 전셋집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어 사무직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는 대형 마트의 캐셔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전 남편과 합의하에 한 달에 2번씩 딸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죠. 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살아, 엄마. 아빠는 새로 결혼한 아줌마랑 따로 나가 살고 있어. 그 아줌마가 나랑 살기 싫다고 했대. 아빠는 가끔씩 혼자서 날 보러 와.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은 전 남편이 아닌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그래도 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물론이거니와 자식이라면 끔찍이 여기던 시모 또한 저희 딸을 무척이나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 딸이 불행하면 다시 소송을 걸어서라도 양육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건만 불행 중 다행이었죠. 하지만 딸의 일과 별개로 저는 한동안 끔찍한 우라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 남편보다 시모에게 더 큰 원망을 품은 저는 자다가도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피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렇게 절대로 전 남편과 시모만은 살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천벌은 불행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모와 전 남편이 아닌 엄한 시부가 받고 말더군요. 이혼한 지 8년 뒤 시부는 그만 뇌출혈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딸에게서 시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시댁 인간들과는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제게 눈물로 사죄하셨던 시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시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죠. 저 여자가 여길 왜 와? 빈소에 도착하니 전 남편과 새 살림을 차린 상간녀가 대놓고 저를 향해 비아냥댔습니다. 전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 또한 저를 마땅찮은 표정으로 훑어봤지만 유일하게 시모만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잊지 않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제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얼떨떨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모를 원망하고 있었던 전 그런 시모에게 그저 목례를 한 후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죠. 세월은 또다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혼을 한 지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홀로 남은 시모 아래에서 자란 제 딸은 나이 22에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시모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자란 제 딸은 다행히 전 남편과 그 형제들처럼이 아닌 아주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다른 거 몰라도 제 딸을 보면 시모가 얼마나 제 딸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는지 느껴졌습니다. 나 고등학생 때부터 아빠는 거의 안 만나.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엄마. 완전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자식이든 할머니한테든 신경도 하나 안 쓴다니까? 내가 말했지? 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아빠 코빼기도 안 비쳤다고. 그 여자가 나 싫어하니까 그 여자 눈치 보느라 그런 거잖아. 아, 진짜 정 떨어져. 반면 전 남편은 딸에게 관심도 없이 사는 듯 하더군요. 저는 혹시 딸이 상처를 받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딸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상상도 못한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마, 잘 지냈니? 그 사람은 바로 전 시모였어요. 듣자 하니 저희 집 주소는 딸에게 물어본 것 같았는데 대체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날 왜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어느새 70대 끝자락에 선 시모는 많이 야위고 늙었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죠. 여긴 왜 오셨어요? 잠시 망설이던 시모는 이내 제 앞에서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연진아,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네 말이 다 맞았어. 난 지금 너에게 저질렀던 일로 인해 천벌을 받고 있다. 자식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거란 네 말이 다 맞았던 거야. 이제 와서 너에게 사과란들 뭐가 달라지겠냐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게 꼭 사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할 당시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며 제게 사과 한마디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시모는 울며 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너 그렇게 이혼시키고 처음엔 그래, 좋았다. 내가 원하던 며느리 들이고 수남이 얼굴도 폈으니 내 남편이 날 구박하고 타박하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그런데 너희 시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다. 우리가 월세 받고 있던 4층짜리 건물 있지? 네 시아버지가 죽자마자 자식 놈들은 그 건물을 탐내기 시작했어. 생전 안 그러던 수남이까지 지 아내가 뭐라고 구슬렸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날 찾아와서 건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구나. 나는 어차피 나 죽으면 자식들에게 줄 재산이니까 좀 일찍 주면 어떤가 싶어서 그 건물을 팔아 거의 80% 가까운 돈을 새 놈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그 뒤로도 새 놈은 내게 남은 재산을 어떻게든 뜯어갔어. 그 놈들을 막아주던 애비가 세상에 없으니 그 놈들은 신이 나서 활개를 쳤지. 그런데 그 놈들은 내게서 돈만 가져갈 뿐 점차 내 집엔 발길이 뜸해지더구나. 심지어 날 그렇게 좋아하던 수남이도
소민이가 있는 우리 집에 자신이 드나드는 걸 새 아내가 싫어한다며 나중에 명절에도 오지 않더라고. 시모는 나중에 가선 거의 오열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차마 위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조용히 시모에게 휴지 곽을 건넸죠. 시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왜 명절에 안 오냐고 큰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 애가 나에게 뭘 하는지 아니? 자기가 가봤자 음식밖에 더 하겠냐면서 오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구나. 게다가 자기 자식도 아닌 소민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면서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자긴 우리 집에 안 오겠다고 못을 박더라고. 나중에 지인이던 큰며느리 모친에게도 전화해봤더니 그 여자가 내게 이러더구나. 돈 많은 집구석이라 그 집 발사기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딸을 시집 보낸 건데 홀장 다 본 마당에 왜 자기 딸이 홀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냐고 말이야. 그 여편네나 큰며느리나 철저하게 돈 때문에 우리 집과 관계를 맺었던 게지. 큰애가 안 온다고 하자 둘째 며느리도 이때다 싶어서 자기도 더 이상 우리 집엔 안 온다더구나. 막내야 원래도 명절엔 안 오던 애니 명절엔 나랑 소민이 둘이서 쓸쓸하게 보내야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더니 나중에 새놈 모두 집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날 아주 개무시하더구나.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자식 놈들에게 버림받으니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소민이 아니었으면 난 진즉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 난 그저 소민이 하나만 보고 그 잔인한 세월을 버텨냈지. 어멈 네 말이 다 맞았던 거다. 자식들을 금수로 키운 것도 나고 그런 자식들이 돈 없고 힘없는 늙은 날 버린 건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야. 내가 어리석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내게 쓴소리를 해준 죽은 남편과 네가 생각나더구나. 그러던 와중에 소민이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 자기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두 사람이 나랑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럼 지금 어머님 말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뒤늦게 제가 생각났으니 앞으로 저랑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소민이 부탁을 핑계 삼아서? 혼자 남으니 외로우니까 어줍잖게 사과하는 척하고 지금 제게 기대려는 심보냐고요. 듣다 보니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정이야 안타까웠지만 그걸 왜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나요? 딸을 잘 키워준 건 고맙다지만 제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제 와서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단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저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노인을 향해 악에 받쳐 소리쳤고 시모는 그런 제게 펑펑 울며 이러더군요.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내가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너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말을 내뱉겠니? 난 그냥 너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 부탁 하나를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사과든 부탁이든 전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싶어 들어보니 순 자기 하소연에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사과뿐이잖아요. 게다가 뭐 부탁이요? 뻔뻔하기도 하지. 아직도 나는 가끔 악몽을 꿔요. 그때 당신들이 내게 했던 짓들이 꿈에 나올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고 난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용서요? 마지막 부탁이요? 아니요. 난 당신이 우리 소민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지 않았다면 진즉에 당신을 찾아가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난 15년이란 세월을 증오로 얼룩진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요. 나가세요. 더 이상 어머님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어머마, 조금만 더 내 말을 들어다오. 어머마. 저는 엉엉 울며 힘없이 제게서 밀려나는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저런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정말 이기적이고 최악인 인간이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더 저를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모를 문전박대했지만 시모는 한참 동안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며 흐느끼다가 돌아갔습니다. 제발 그만 찾아오세요. 저는 어머니께 들을 말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저는 시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시모의 사정에 설득돼 시모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몇 번은 문전박대 당한 시모는 5번째로 절 찾아온 날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손님을 데리고 나타났더군요. 엄마, 나 소민이야. 문 좀 열어줘. 그 사람은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손녀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시모의 모습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계속해서 문 앞에 세워둘 순 없었기에 전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딸과 시모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젠 소민이까지 데리고 와서 절 괴롭히시는 거예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이 절대로 없다는데 왜 자꾸 절 찾아오시냐고요? 외로워서 그러세요? 기댈 곳이 필요하세요? 근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어머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되죠. 엄마, 할머니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는 무슨 오해? 그런 게 아니면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건데? 엄마, 할머니 폐암 말기셔. 집에서 간병해주는 사람도 따로 고용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마지막으로 꼭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엄마에게 그 말만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기에 내가 이렇게 직접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좀 한 번만 들어줘. 폐암? 전 그제야 너무 많이 말라있던 시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힘없이 몇 번 콜록대더니 고개를 숙이곤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래, 소민이 말이 맞다 어머마. 너무 말게 발견된 데다 난 나이도 많아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권하지도 않는다더구나.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약만 타다가 집에서 요양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게 사과를 하고 싶었던 거란다. 그럼 그 마지막 부탁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그게 뭐기에 자꾸 절 찾아오신 거예요? 힘없는 시모의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시모를 원망했던 저라고 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더군요. 자식 놈들은 내게서 돈을 다 뜯어간 줄 알지만 사실 아니야. 나는 건물을 팔고 소민이에게 남겨줄 20%에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숨겨놨었다. 행여 소민이에게 먼저 그 돈을 증여하면 그놈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까봐 여태 소민이에게 넘겨주지도 못했어. 근데 이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소민이에게 그 돈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난 여전히 걱정이야. 그걸 알고 그놈들이 소민이를 괴롭힐까 봐서 말이야. 그러니 어머마, 부디 네가 소민이를 좀 곁에서 지켜다오. 아무리 어른이 됐다지만 소민이는 아직 대학생이야. 많이 어려. 그러니 어른인 네가 옆에서 법적으로든 뭐든 소민이와 그 돈을 지켜줘.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라도 소민이와 어멈 너희 둘이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염치 없지만 너에게 남기는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까지 이런 못난 부탁이 나는 시엠이라 너무 미안하구나. 말을 마친 시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더군요.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자신이 아닌 손녀를 위해서 수많은 원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절 찾아왔던 겁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죠. 엄마,
엄마가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은 알지만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딱 한 발만 물러나 주면 안 될까? 엄마한테 미운 사람일지 몰라도 나에겐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할머니니까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내 돈 지켜달라는 말이 아니야. 난 그냥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마음 편하실 수 있도록 엄마가 할머니를 조금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말뿐이라도 말이야.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시모를 이대로 미워하는 게 맞는 건지, 제 딸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시모에게 마지막 온정을 베푸는 게 맞는 건지 말입니다. 꼬박 3일을 고민하던 전 결국 결심을 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마, 와줬구나. 용서해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밥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제가 좀 차려드리고요. 저는 폐암에 좋다고 들은 음식들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먹었다. 안 먹었어. 내가 차려주마. 어디 어멈 너 좋아하는 시금치 사다가 나물 좀 무칠까? 육전도 해주랴? 사람이 끝까지 원망도 못하게 시모는 20여 년 전 제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군요. 딸은 그런 우리를 보며 함께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이후 저는 몇 번 더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딸의 노력에 가끔은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그동안 시모와 자식들은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딸에게 들어보니 시모가 폐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도 그 어느 놈 하나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하는 인간이 없었다는군요. 그리고 시모는 다시 만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급하게 이송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피부친 너랑 소민이를 생이별시키고 떨어져 살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 어머마. 부디 앞으론 두 사람 떨어지지 말고 잘 살거라. 우리 소민이 잘 부탁한다. 이 생에서 너에게 다 못 갚은 죄값은 내가 다음 생에라도 꼭 갚겠다. 내게 큰 상처를 준 내 옆을 마지막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나중에 집에서 발견된 시모의 짧은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시모의 마지막을 다른 자식들도 아닌 제가 그토록 슬퍼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죠. 시모의 마지막을 지켰던 건 저와 딸이었습니다. 딸이 연락을 돌렸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 또한 빈소를 차린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과 그 동생들 그리고 상간녀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 채 장례를 치르는 내내 딸의 곁을 지켰어요. 시모도 없는 마당에 그놈들 사이에서 제 딸이 너무 외로울까봐 말이죠. 시모는 자신의 말처럼 8억 상당의 재산을 소민이 앞으로 남겼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시모의 집을 처분하고 딸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뒤늦게 유산의 행방을 알게 된 내 연놈들은 길길이 날뛰더니 나중에 소송까지 걸어 딸의 재산을 뺏으려고 들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인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던 터라 그들은 결국 단 한 푼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맞서 싸운 우리가 승소한 마지막 재판날 저는 법원에서 나오던 전 남편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한심하다 한심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엄마 내팽개치고 자식 돈까지 뜯어가려는 꼴이라니. 너랑 이혼할 때 네 엄마한테 했던 말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해줄게. 돈 보고 결혼한 그 여자가 언제까지 네 곁을 지켜줄 것 같아? 돈 떨어지고 네가 아프면 그 여잔 누구보다 먼저 널 내다버릴걸?
근데 그때 가서 아빠랍시고 우리 딸 찾아왔다간 넌 내 손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갈 줄 알아. 알았어? 아빠, 난 괜찮지만 적어도 평생 할머니한테 미안해하면서 사세요. 난 적어도 아빠 같은 어른은 안 될 거예요. 아빠는 제가 아는 어른 중에서 제일 최악인 사람이에요. 저를 노려보던 남편은 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더군요. 저런 놈도 부모라고 자식이 자신에게 최악이라는 말까지 하니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다고 딸의 재산까지 뺏으려 한 놈이 정신을 차릴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정신이 든다면 꼭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께 오랜만에 외손녀를 보여드리니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선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오빠 남동생은 조카에게 그동안 못 준 용돈을 몰아줘야겠다며 제 딸에게 꽤나 큰 금액을 건네더라고요. 옷도 사입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며 말이죠. 친가에서와는 다르게 자신을 환대해주는 외가 친척들의 분위기에 딸은 수줍어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죠. 저는 딸이 시모에게서 받은 재산을 한 푼도 욕심내지 않고 제가 번 돈으로 딸과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딸은 저와 그 돈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나 보태쓰라며 딸을 만류했어요. 딸은 지금 대학교 4학년이 되어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딸은 그날 이후 자기 아빠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혹시라도 나중에 전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버림받고 찾아오면 어떨 것 같냐고 제가 묻자 딸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글쎄, 아빤 싫지만 그래도 뭐 돌봐주긴 하지 않을까? 내가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평생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 자식이니까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래도 아빠한텐 단단히 한 소리 해줘야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삐었으니 아빠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거라고. 그것도 아빠가 날 찾아왔을 때 얘기지만 아무튼 뭐 아빠가 언젠간 정말로 꼭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딸의 곁에서 지켜보니 시모가 딸을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웠는지 여실히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전 하늘에 계신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짧은 편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 아버님은 만나셨어요? 그곳에선 더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님, 생각해보니 제가 어머님께 이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미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물론 제가 겪었던 아픔을 잊을 순 없지만 어머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딸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신 감사한 분이기도 하니까요. 어머님이 자식 중 유일하게 잘 키워내신 우리 딸 소민이 제가 끝까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낼게요. 그러니 더는 우리 소민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다시 한번 우리 소민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이 취직하는 모습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15년간 못다한 엄마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막상 원망을 내려놓고 살아보니 이전과는 다른 개운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말고 자신을 위해 원망을 내려놓고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 앞으로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의 행복과 평온을 빌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